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새벽부터 한국인들이 밤잠을 설치고 FOMC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인포맥스에서도 생중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네. 전무님께서도 새벽부터 힘드셨겠어요. 보긴 봤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그 기자회견 끝까지 안 봤습니다. 보다가요. 네. 이제 가가지고 좀 자다가 기자회견 그 전문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솔직히 한 10분 동안은 안 보고 나중에 이제 전문으로 또 나머지는 봤습니다.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재밌으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근데 뭐 그 기자들이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톤이 있잖아요. 네. 그 톤을 갖다가 이제 그냥 똑같은 그 질문도 어떤 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그 톤에 주안점이 있듯이 또 그것도 답변하시는 분도 또 파월 의장도 또 어떠한 그 주제가 있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고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연준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보이세요? 인플레이션이 고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은 연결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웨이지라고 하죠, 임금. 임금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그 전문에서 다 찾아봤어요. 여러 개 몇 개를 넣었는데 뭐 30개가 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이 경제학이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이 약간 뭐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높고 실업률도 높으면 고통 지수가 되게 높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랑 실업률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금리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고용을 걱정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게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걱정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만 특별히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왜 지난번하고 왜 달라졌을까에 대해서는 혹시? 왜냐하면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은 원래 이제 그 미국의 그 모기지라든가 저번 때 저희가 얘기했었죠. 모기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월세죠, 월세. 네. 이런 그 주택 관련 이제 그 지출에서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전반에서. 근데 이번에는 많이 낮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괜찮은데도 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중요하냐. 그리고 왜 걱정을 하는가. 이 고리를 웨이지, 임금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차피 아까 그 한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고용 안정 네. 그리고 물가 안정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 사실은 이제 한 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준의 생각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의 그런 말을 통해서 네. 이제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임금은 오르는 건 맞다. 네. 오르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도 원하는데 근데 적당한 수준으로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물가 수준 범위 내에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기자단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특히 많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12월 초에 그 브루킹스에서 연설할 때도 막 인플레를 막 세 개로 쪼개가지고 뭐 부동산은 이제 곧 잡힐 거고 상품은 벌써 잡혔고, 그러니까 상품은 벌써 잡혔고 부동산은 잡힐 건데 서비스가 우리가 걱정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저는 이번에 전 완전히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반복했다고 사실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고 그랬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전무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그 12월 초에 얘기했던 거랑 이번이랑 보름밖에 안 지났지만 뭐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톤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걸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건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정점을 지나서 이렇게 네. 낮아지고 있고 비록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뭐 8%에서 7% 초반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사람들이 이제 덜하게 됐죠. 네.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던 물가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가격이 다 올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이 더 불똥이 튀지 않게 원하는 그런 기조가 보였고요. 네. 예.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약간은 쉽게 말씀드려서 약간 오버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느꼈던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파월 의장 본인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보였어요.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시장에서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은 거죠.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PT 갖고 오신 거 있으신데 한번 진행하시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예. 네, 지금 뭐 그 PT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네. PT가 제목이 아직 연준이는 아직도 고물가의 존재가 두렵다. 뭐 이런 겁니다. 옛날에 뭐 삼립 소설 그때 보셨겠지만 연준이의 그 숨겨놓은 자식의 고물가와 네. 예, 고금리거든요. 네. 예, 쌍둥이인데 이제 고물가가 갑자기 앞에서 이때까지 안 보이던 아빠 앞에 나타나니까 연준이가 굉장히 이제 무서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렵다는 거죠. 네. 거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른 연결고리로 해서 다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증이 뭐냐면 오늘 FOMC 그 기자회견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물가가 2%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중단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지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였던 거죠,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금리 인하 내년에 막 기대를 하는데 일단 목표까지 오기 전에는 인하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저는 어투로 받아들였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또 이제 그 녹화를 보면은 또 강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내릴 계획이 있냐 뭐 이렇게 식으로 네. 물어봤더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요약경제 리포트죠. S&P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있는지 봐라.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그 2%대가 아니라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조금 있는데 그냥 2%라고 지금 2%대까지 고수한다. 단칼에 그냥 넣으라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골이라고 하죠. 이제 그 물가의 목표치를 수정하는 거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선제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대 물가를 자신이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이제 제어해야겠다. 이러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우선 차례는 예전하고 동일합니다. 네. 성명서를 보고 난 다음에요. 점도표하고 S&P 네. 가는데요. 이제 우선 그 처음에 이제 성명서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9월과 동일합니다. 네. 이제 탄탄하고요. 고용도. 고용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설명을 추가 부연을 해가지고요.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뭐냐면 지금의 현재 고용 사항은 완전 고용 수준이거나 네. 완전 고용 수준을 넘는다고. 네. 네. 완전 고용 수준을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또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50년 내에 최대 고용이다. 네. 이만큼 고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고용이 네. 탄탄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네. 네. 두 번째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9월과 동일하고요. 문구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 결정을 보시면
약간 틀려졌는데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추가 상승의 요인이다가 추가 상승에 기여한다 이렇게 네. 바뀌었는데 살짝 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거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에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요인은 아니다는 거죠. 톤다운을 저걸 원문을 보니까 톤다운이 확실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톤다운이 됐죠. 트레이딩에서 컨트리뷰팅이면 맞습니다. 톤다운이 됐어요. 네. 네. 톤다운이 돼서 왜냐하면 그 연준이 이것을 고칠 때는 그냥 고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의도가 있습니다. 네. 그 톤다운을 많이 시켰고요. 네. 이제 그 금리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25%에서 4.5% 0.5% 퍼센트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 연속으로 0.75% 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 FOMC 이후에 또 두 분하고 같이 진행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봤을 때도 이제 4번 연속으로 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냐면 우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네. 예, 뭐냐 하면은 속도 조절을 갖다가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함으로써 이때까지 4번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으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누적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직까지는 네. 판단하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조감도 같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줘 왔는지 앞으로 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때까지 4번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이것이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그때 말을 갖다가 지킨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한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래서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솔직히 빅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올해 초로 돌아가 보면 빅 스텝 한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겁을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줄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되게 위안을 삼는 게 되게 저는 뭐랄까 특이하고 역시 금융시장은 참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혹시 전무님 보시기에는 75에서 50으로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텐데 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연준이 방향을 바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게 한상희 위원님도 이제 채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진 않고 저는 이제 그냥 금리 예. 많이 보시잖아요. 예. 금리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약간은 조심해서 보는 좋게 보면 조심하는 거고요. 나쁘게 보면 약간 비관적으로 이렇게 꽈서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식한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주식한 분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fine 이러면서 그죠? 네. 외국인들 봐도 투자자들을 봐도 그래서 사실은 주식 보는 쪽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뷰가 다른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주식에서도 그렇고 채권에서도 그렇고 좀 약간 이렇게 합해놨으면 좋겠다. 중도적으로 이게 그렇게 환호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50bp 0.5% 포인트를 올렸다고 정말 많이 내렸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 얼마나 이제 이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인가가 이제는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투자 사이클로 봐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사이클로 볼 때도 네. 이제 물가 사이클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사이클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물가와 금리 사이클을 같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리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도 살짝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그죠 올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났습니다. 물가가 고물가가 확 뛰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이제 경기가 약간 둔화가 되는 거죠. 이제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약간 잦아들게 되고 아직도 고물가긴 하지만 이제 아주 정점에서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단계예요. 네. 경기도 약간 긴축, 뭐
침체까지는 안 돼도 네. 둔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사이클이 그래서 올해 초부터 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물가 사이클에서. 네, 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와 이제 금리 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쪽에서는 저희가 제로금리였죠. 이제 제로금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였어요. 올해 한 해 다 모두 금리 상승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채권에서도 보시지만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시장 금리가. 네.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채권이 강해졌다는 거죠. 네. 이제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웬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피크다. 이제 손실 볼 일이 없겠다.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는 이제 물가 정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거의 정체기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게 돼요. 네. 그죠? 왜냐하면 평가 손실이 이제는 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고 반면에 주식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그죠? 네. 이제 여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겠죠. 네. 이제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데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파월 의장이 오늘 아침에도 내년 한 해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인하가 없을 것이다.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가 이제 채권은 정체기로 접어들고요. 주식이 이제 화랑기에 접어드는 그런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치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갔잖아요. 이제 5%대를 찍고 있는데 사실 저는 75bp 인상에서 50bp 인상으로 폭이 축소됐다라는 부분보다 미국의 최종금리가 얼마냐.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도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레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무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글쎄요. 점도표를 그냥 미리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그렇죠. 뒤에 있긴 한데. 아, 네. 점도표를 왔다 갔다 하시죠, 뭐. 네. 네, 보시죠. 점도표입니다. 예. 김열배 위원님의 이렇게 점도표예요. 네. 마음에 네. 드시나요? 아, 네. 최종금리 목표치가 지금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수준을 맞췄어요. 네. 그래프를 네.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네. 9월하고 그래서 12월. 네. 예, 9월에는 이제 2022년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제 점도표가 이제 예상치가 이게 연말 예상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연말에 기준금리 예상치가 4.25에서 5%였는데 네. 이제 이번 12월 점도표에서는 2023년 내년 말에 기준금리 예상치가 5%에서 5.25%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죠. 네. 네.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19분의 위원 중에서 17분이 5% 이상의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뭐 6%까지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두 분이나. 아, 6%대요? 네. 5.75%. 5.75죠. 5.75에 두 네요. 명 네. 있네요. 5%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네. 소수긴 하지만 이렇게 있으시고요. 네. 5.5%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5.75 둘 중에 한 명은 왠지 블러드 총리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5%대 미국 기준금리가 몇 년도였었죠? 자, 얼마 만인가요? 이게요. 네. 그 80년대 이후에 최고 금리입니다. 리만 사태 직전에 5%를 넘지 않았었나요? 리만 사태 이전에 5% 넘었네요. 예, 그때 넘었었어요. 넘었습니다. 예, 그때 넘었었습니다. 예, 닷컴 버블 때 그죠? 닷컴 말고 리만 리만 사태 사태 망하기 직전. 직전에 그때 그러고 아마 나서 부러졌죠. 예. 리만 사태 그런가요? 금방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 아니면 그 밑이었거나 아마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하여튼 높았습니다 그때가. 네, 한번 예, 저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정확하게 헷갈립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5.25%까지 이렇게 기준금리의 상단이 높아지고요.
이제 2024년에는 1년 뒤에 이렇게 3.75에서 4.25%까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니까요. 네. 맞네요. 한상 위원님 기억이 정확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얼마였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지금 못 찾았고 5% 조금 넘는 수준이 그랬구나. 리먼 사태 직전이었고 5% 감사합니다. 6%보다 좀 더 가까워. 네. 5.5 이상이었나 보네요, 네. 대략. 네. 5.5요? 5.5 정도 되는 것 예, 같아요. 그 정도 되나? 네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내년에 5% 이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1년 내내 5%대의 기준금리를 유지를 그렇지.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인가 이러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네. 5%면은 이제 지금 4.5니까 일단 5%만 해도 2번이고 5.25가 상달이면 3번이네요. 3번이면은 이거를 2월, 3월에 앞에 몰아서 할 것 같은데 전무님 보시기에 50, 25라고 보세요? 아니면 25, 25, 25 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오늘도 그 파월 의장도 기자 질문에 아직까지 그거는 결정된 바가 그렇게, 없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물가 추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예. 네. 이번에 이제 1월 31일하고 2월 1일이 다음 첫 FOMC인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런데요. 네. 이제 0.25%포인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이게 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0.25%를 올리면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이 거의 종점에 오지 않았나, 끝나지 않았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여러 그 자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0.5% 포인트를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제 1월하고 1월 31일, 2월 1일 FOMC는 이제 점도표가 안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0pb를 올려놓으면은 현재 점도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3월에 한 번 올리면 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만 보면. 그럼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진짜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사람들이 이제 긍정, 예를 들어 주식 관점에서 긍정 회로를 돌리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25만 해놓으면 앞으로 그러면 25가 2번 더 남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칼을 덜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건데 다음 FOMC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2번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죠? 50 하면 바로 끝나고 25면 네. 3번 하고 이러니까 뭐 물론 횟수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그러니까요. 네. 3번 하는 건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네. 너무 처지는 느낌인가요? 네.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전무님 보여주시는 지금 그 9월하고 12월 점도표 저 차이에서 5%대 최종금리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지금 24년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나 내려가는 거는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할 만한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정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얕은 침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갑자기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불안감도 좀 드는데 어떻게 글쎄요. 보시나요? 그 시장에는 벌써 이거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채권 그 기간금리 역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채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예금을 하러 가도 1년짜리가 제일 금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기간금리 역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1월, 2월 달이 지나면 역전 현상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3.5% 정도 미국이 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기준금리하고 이 10년물의 차이가 100bp를 넘긴 적이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거의 없다. 보통 한 75, 50 이 정도에서 끝나니까 시장이 3.5를 만약에 유지한다는 얘기는 곧 4%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도표는 내년에 5.25가 돼 있지만 아닐 거야. 한 내년 한 7월, 6월쯤 되면은 확 낮춰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막 채권에 넣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파월 의장이 다시 그런 거 아니라고 한 번 더 말하면 그럼 금리가 좀 많이
뜨거나 이렇게 해서 채권에 대해서 조금 너무 단기 뷰긴 한데 채권 이렇게 단기라면 안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올해도 될까요? 여러 네. 번 있었죠. 오버슈팅이. 네. 예, 오버슈팅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버슈팅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한국도 지금 미국하고 비슷하던데요, 10년물에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채만큼 그렇게 많이 빠질 요인은 개인적으로는 네.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3.5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외신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공식적으로 유튜브에서 통해서 봤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공식적인 코멘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시청자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3.5면 뭐 10년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게 결국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정부님 혹시 어떻게 뭐 외국인들 해석하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3.5에서 뭐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멈추는 게 맞니? 그렇게 읽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3.5%가 가장 상단이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어나요, 채권이.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빠졌겠죠, 그렇죠? 예, 지금 많이 늘어나요. 우리나라 국채 투자가 지금 뭐 230조 네. 우리나라 돈으로 이상 이렇게. 그렇죠. 아직 혹시 그 달러 환전할 때 아직도 달러에서 원 환전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버나요? 이게 벌어졌을 때 2%까지 벌어지고 평균 제가 옛날에 한두 달 잠깐 그 해외 주식 할 때 보니까 나쁠 때는 막 200bp를 저희가 줘야 되고 달러 바꿀 때 반대로 또 바꿀 때는 막 많이 받고 하는데 평균 아무리 적어도 1%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환전 말씀. 네, 그러니까 달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수합 같은 거 할 때 제가 예. 이제 원화에서 그러니까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는 뭘 하면 네네. 되게 이득을 많이 보게 구성이 계약을 은행들에서 주더라고요. 네. 그게 아직도 되게 높은가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일단 원화에서 먹고 채권에서 먹으면 이제 3.5가 아니고 5.5가 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요즘 어때요?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좀 줄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이게 제일 전문 분야를 여쭤보면 예, 그 스왑 베이시스가요. 네. 이제 많이 사실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말은 벌어진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달러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외화를 달러를 갖고 와서 이것을 갖다가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기관한테 달러를 주고 원화를 빌리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달러를 주고 원화를 빌리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수수료를. 네. 근데 요새는 왜냐면 이제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오히려 약 뭐 150, 그쵸. 1.5%나 2% 오히려 받아가요 이거를. 요즘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렇게 받아가는 게 더 커집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받아가긴 하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약간 채권 투자를 아까 얘기하신 우리나라 국채 금리를 많이 낮춘 혹시 효과도 있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반대가 되면 이제 다시 금리가 뜰 거니까. 근데 이게요, 이게 네. 그 완전 해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분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3년 채권을 산다고 하면 네. 이제 3년을 갖다가 만기까지 이제 고정을 해서 네. 이렇게 그 위험 해지를 회피를 하게 네. 된다면 아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려 그러면 네. 은행하고 뭐 여러 가지 계약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나 투자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FX 스왑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왑에 그 말고 이제 외환 스왑을 통해서 단기로 조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네.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본다면은 그걸 갖다가 2%까지는 이렇게 다 가져가기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저 점도표에 3.7에서 4.2 온 거 보니까 이제 저기에 맞춰서 지금 미국 채권 투자자들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지금 내후년 얘기를 지금 땡기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뭐 스프레드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이제 많이 선진화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많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채권이 국채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높은 이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원화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전략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위험 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화도 이제 안전자산 국채로 이렇게 인식이 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너무 아전인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저도 생각이 그랬으면 듭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내년 점도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김열매 위원 얘기하신 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 또 하나가 보니까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25년까지 있어요. 그분이 아마 저기 찍은 분이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3.75에서 4.25가 제일 큰 숫자이긴 한데 또 위에를 찍은 사람을 합쳐보면 그것도 7명이나 있잖아요. 예, 같은 분일까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그거 25년까지 5.75를 보시는 왜냐면 분은 같은 분이 아니라면은 네. 그거보다 아래로 있다가 내후년에 올리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진짜 이상. 네. 모르겠어요. 저분이 저보다 뭐 경제를 1000배 잘하실 테니까 제가 뭐 함부로 말이 안 된다고 못 하겠는데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그렇다면은 저분들의 생각은 인플레가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될 거고 내후년에도 금리 우리 거의 못 내릴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6, 7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난번 9월보다 이 분산이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말하는 게 평균이 의미가 없을 만큼 특히 25년도에 대한 전망은 점도표가 너무나 점점 더 퍼진 것 그거는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25년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래도 이 정도의 분들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거를 만드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요. 네. 24년까지 고민하는 것도 지금 충분합니다. 그래서 25년은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 내년은 사실 그리고 또 바뀌잖아요. 위원들이 몇 명이. 바뀌고 그렇죠. 하겠죠. 네, 그것도 좀 영향을 줄 것 근데 같긴 그렇다고 하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게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FOMC를 이렇게 열심히 본 거는 아마 올해가 거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에 대한 전망도 아직도 뭔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다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지속이 지금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기저귀를 가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영어로 여쭤보셨는데 보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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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답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내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울 만큼 그 주장을 견지했는데 이번에도 내년 하반기까지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경기가 둔화가 아닌 침체로 간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좀 앞당기는. 왜냐하면은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5% 이상으로 가면. 왜냐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5%는 그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1년 내내 지속되면 다른 나라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 네.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없는 국가들은 특히나 내년에 네. 이제 뭐 경영이나 아니면 국가를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네. 다만 둔화는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연착륙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뭐냐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네, 여기 있는데. 네네네. 네,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요. 여기 보시면 2023년에 1.2%잖아요, 지금.
9월 보고서에. 네, 네. 근데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그 밑줄을 보시면 0.5%로 둔화가 됐습니다. 네. 0.7%가 하락한 거죠. 네. 예상치가. 네. 그래서 아직도 0.5%는 플러스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체는 아니다. 마이너스는 네. 아니다. 네, 네. 그렇지만 0.5%는 사실 0에 더 많이 가까운 거죠. 1.2%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많이 고통스럽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무님 PT 중에서 이 3번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보면은 중요한 문장의 행간을 읽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나오셔갖고 너무 좋은 말씀을 그 당시에 행간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요번에 행간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전무님 보시는. 네. 글쎄요. 그때 이제 행간의 일자 그래서 미래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 시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번에 하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네. 행간을 잘 읽었나 보네요. 네. 그런데- 전무님이 잘 읽으신 거죠. 네. 아니에요. 네. 다 같이.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약간은 좀 고집스러울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이런 의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행간에 읽는 거라면 만약 우리 속된 말로 이제 간을 보는 거라면 네. 간을 보는 거라면 1월 달에 0.5%를 확실하게 올리고요. 오히려 2월 1일. 네. 2월 1일 날 확실하게 0.5%포인트 올려서 내 말이 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올지언정 네. 0.5%포인트를 이렇게 빅스텝을 올리고요. 네. 그 다음 행보를 0.25%를 올리든 아니면은 뭐 올리는 것을 중단을 하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와일드 카드로 25를 남겨놓고 나중에. 네, 이렇게 네. 가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어느 대목이었을까요, 전무님? 이게 그 톤에서 좀 그런 톤을 저희 잘 모르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네. 톤에서 기자가 왜냐면 제가 어떤 거 저는 이제 기자회견을 다 보진 않았고요. 아주 띄엄띄엄 봤는데 이 성명서하고 기자회견하고 말이 약간 다르다라고 느낀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이 딱 안 나는데 분명히 성명서에 있는 내용을 누가 물어봤는데 확인차 말이 약간 성명서랑 다른데라고 느낀 부분이 제가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관점에서 혹시 그 톤을 느끼신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그 전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네. 예, 굉장히 길고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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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봐도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오늘 그렇게 느낀 점은 파월 의장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기가 내년에는 인하가 없다는 것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S&P 리포트에 적어놨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없다. 찾아봐라. 없다. 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강한 부정은 네. 또 약간의 긍정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퇴로를 막아놨다는 게 오히려 퇴로를 열어놓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약간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제가 너무 네, 이렇게 네, 네. 의심을 해서 보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저희 구독자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네네. 예, 그래서 너무 강한 것도요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것도 경계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투자를 하거나 어떤 그 딜을 집행을 할 때는 왜냐하면 너무 강한 것도 약간 의심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중용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원하거든요. 네. 그런 방향을 볼 때는 이번에는 좀 과할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 저번에 PPI 나온 날 같은 날 미시간 그 기대 인플레이션 보니까
꽤 많이 떨어지긴 했던데 많이 떨어졌죠. 연준은 전혀 그거 갖고도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2%가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 4%로 그렇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반인가 그랬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도 은근히 이제 저번 달보다 꽤 떨어져가지고. 그죠. 예. 이 시간에서 4% 초반.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2% 후반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보나마나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CPI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PC는 CPI보다 낮으니까 그게 4% 초반이면 PC로는 뭐 한 3% 중반이고 코어로 가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다라는 거는 이 CPI 헤드라인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브루스 킹스 그 스피치 할 때도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CPI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PC만 갖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거 할 때는 또 CPI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전무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CPI는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연준에서는 PC를 주요 그 물가 지표로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데이터 그러니까 그 아웃룩도 PC만 주고 있죠 지금. 네, 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PC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실 텐데 네. 이제 뭐 둘 다 서베이입니다. 둘 다 서베이죠. 근데 어떠한 뭐 어떻게 서베이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에는 뭐 의견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다른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은 지금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거는 누구도 아마 부인을 안 할 겁니다. 네. 예,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내년에 또 가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들이 이제 5살 어린이가 아들이 만화책을 읽어요. 네. 글자를 막 술술 읽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데 얘가 5살 때 이렇게 막 술술 읽는데 15살 때도 똑같은 만화책을 계속 읽고 있고요. 네. 25살 때도 계속 똑같은 만화책을 읽고 있어요. 네. 그럼 답답하겠죠. 답답하죠. 네.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지금도 7%인데요. 내년 중반까지 6%의 고물가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심각해지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까지 쭉쭉쭉 내려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내려오는 속도도 지금 금리를 인상한 속도와 맞춰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네. 원하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빨리 자기도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중앙은행 총재로서 네. 지금 금리 인상을 빨리 마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마감하고 싶겠죠. 지금은 굉장히 네. 고통이에요. 네. 5%의 금리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런 중앙은행 연준 총재는 없을 겁니다. 네. 이런 네. 상황에서. 네. 그래서 1사분기에는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것을 갖다가 대중 앞에 얘기하려니 네. 내 경제 정책이 안 먹힐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좀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빨리 내년에 물가가 잡혀서 한 5.25% 금리 상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그다음 긴축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5조 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연준의 밸런스 시트가. 네. 그래서 이게 그 한 6조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6조까지는 적어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많은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게 그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약 7조 조금 넘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 내려가려고 그래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긴축의 속도를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네. 진행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도 긴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네. 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긴축을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를 우회전하는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죠. 신호를 한쪽 줘야 되는데. 네. 그죠. 네.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가야 되는데 네. 동시에 뻗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갖다가 내년까지 갖고 가야 되고 긴축의 목표치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6조든 7조든 지금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태예요. 그럼 기준금리 인하는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는 곧 긴축을 갖다가 그만두겠다는 네, 거예요. 양적 기준 그만한다는 예, 거죠. 그만두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대체대조표를 감축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내년에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파월은 지금 물가 상승률을 빨리 제어를 하고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큐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관해서 두 가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큐티 목표를 뭐 6조다 5조다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큐티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구할 때 명목 GDP 대비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의 예상 명목 GDP가 훨씬 커질 수가 있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의외로 줄여야 되는 QT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은 그거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건 뭐냐면 2022년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로 썼던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QT를 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적었기 때문에 채권을 덜 발행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QT의 효과가 그렇게 긴축이 안 나타났다. 근데 내년은 그렇게 재정 적자가 안 주는데 QT를 때리면 완전 작살난다. 이건 이제 나쁜 쪽이고요. 둘 중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혹시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대체대조표에 있어서요. 네. 연준이 그 시가평가를 할까요? 제 생각에 시가평가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도 이제 그거를 이제 GDP 대비 얼마로 되게 많이 비교를 GDP 대비? GDP 명목 GDP. 왜냐면 명목 네네. GDP가 물가를 먹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 원래는 내년 내후년 명목 GDP가 100인 줄 알았는데 이게 105가 될 수 있잖아요. 물가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예.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듯이. 그렇죠. 그러면 조금 긴축 효과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점, 근데 나쁜 점 아까 두 번째. 그렇죠. 네, 이제 네, 네. 그건 이제 예를 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네, 정확하십니다. 예, 이걸 갚아야 되는 뭐 금액이 줄어드는 거랑 그런 똑같은 효과.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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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 보고 연준이 정책을 집행할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좋은 희망을 일단 자르셨고 근데 나쁜 쪽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긴축하면 달러 결국 달러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거를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아주 심플하게 보면. 근데 올해는 그게 재정 적자 감축으로 조금 메꿔졌는데 내년은 없다. 이러면 다시 금리 뜨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혹시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제 생각에는요. 네.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예. 네,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혹시 보시는 거는 어떻게 연준이 좀 조절을 하나요? 아니면 뭐 좀 다른 데서 채권을 사는 수요가 생기는 건지 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루트를 통해서 네. 예, 그렇게 적재적소에 좀 사기도 하고 하면서 음. 이렇게 마사지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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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연준이 이렇게 단순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예, 여러 네, 가지 네. 뭐 수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건 고려할 거다. 네, 레포 시장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전무님께 꼭 여쭤봐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전무님은 책도 쓰셨잖아요. 슈퍼달러, 슈퍼리치. 우리가 환율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환율이요. 예. 네, 지금 달러 강세가 갑자기 이제 확 올해 내내 킹 달러, 갓 달러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확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들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네. 근데 전이 오셨을 때 안 하면 저희가 물어볼 분이 없습니다. 아이고, 전문가 왔을 때 물어봐야죠. 그럼 이렇게 보죠. 지금 현상부터 조금 먼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이 킹 달러, 갓 달러는 지금 약간 마무리 소강 상태인 거죠? 간단하게 서머리를 한번 해보죠. 네.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달러화 환율이 1,400원대를 거의 대부분 이렇게 넘겼어요. 10월 달에. 초강달러죠. 강달러를 넘어서. 그렇죠. 그래서 1,300원대만 해도 굉장히 강달러예요. 지금도. 예, 지금도 강달러인데 그 1,400원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뭐냐면은 그때 보면은
달러를 갖다가 수출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팔지 않고 당장 이렇게 환전을 하지 않고 달러 예금에 많이 묶어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떨어지니까 이게 매물이 한꺼번에 많이 출하되는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300원대까지는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좀 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지금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 그런 가수요가 있어서 가수요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화가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로화가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1.06까지 지금 네.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로는 뭐냐면은 유로 중앙은행이 올해 중반까지는 제로 금리였습니다. 유로존이. 네. 그래서 6월까지는 제로 금리였어요.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올리는 거는 뭐냐면 연준은 지금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라가르드 총재는 지금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오늘 있지 않습니까? 네. 유로존의 금리 네. 결정이 오늘이죠. 네. 네. 오늘인데 이제 뭐 그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빅 스텝이냐 둘 네. 중에 하나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둘 중에 뭐 비단 그 빅 스텝 0.5%만 밟아도요. 지금 유로존의 그 금리 인상이 좀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 통화가 일반적으로는 강해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유로의 강세는 원화 강세로 이어지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화가 약해져요. 네. 예. 그리고 달러화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집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는 당분간 조금 이어진다고 봤을 때 내년 언제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2, 4분기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 네. 지금 달러 인덱스 6개의 그 통화를 갖다 네. 가중평균한 달러 인덱스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00이 기준인데 지금 현재 한 104까지 내려와 네. 있어요. 네. 10월 달에 114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104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한 102 정도까지 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변동성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지금 네. 내년에 화두가 뭐냐면요. 변동성에 기인한 신용 프리미엄의 확대, 신용의 가치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내년의 화두는 이제 신용의 가치가 굉장히 비싸지는 신용이 굉장히 키워드로 이렇게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내년 1, 4분기까지는 1,3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되다가요. 네. 뭐 3월 달이나 정확한 뭐 그 시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럼요. 뭐 적어도 한 2, 4분기부터는 1,200원대로 이렇게 네. 고착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락하지 않을까. 좀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한 1,200원대 오늘 1,300원 다시 조금 넘긴 했어요. 네, 살짝. 1,200원대 갈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봐야 네. 된다는 거죠. 네. 내년 뭐 초반까지는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요. 네.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2, 3분기부터는 1,200원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님 생각은 1,400원 넘었던 거는 거의 완연하게 이건 가수요의 영역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1,300원 넘은 것도 약간 너무 달러가 먼저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로가 못 쫓아가서 올랐던 건데 이제는 유럽이 미국을 따라가면서 그 달러 지수 떨어지면은 이제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어밸류에 가깝게 내려가면 1,200원대가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10월 달에 이제 1,400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는데요. 네. 그때 유로 달러 환율이 파라고 하잖아요. 파. 네, 1대 페리티, 네, 페리티 파 뭐 그런데 이제 네. 그 파 밑에서 네. 형성이 됐습니다. 예, 0.96까지 이렇게 네. 내려왔었죠. 그때 네, 당시에.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로가 이렇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으로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달러는 일단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는 환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제가 네. 뭐 참고로 이렇게 왜 슈퍼달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네. 달러가 강해서 슈퍼달러를 이렇게 명명한 건 아니고요. 네. 달러가 항상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축통화입니다. 네. 예, 강합니다. 그 여러 곳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달러 없이는 거래가 사실 힘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달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제가 했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달러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면 슈퍼리치가 되는 건가요? 뒤에는 또 슈퍼리치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희망사항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 번 해온 얘기긴 하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미국이 5%까지 간다라고 하면 역대 최대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에도 환율은 1,200원대 또는 지금 아예 또 워낙 강세 보시는 분들은 200원대도 깨진다. 1,200원대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그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 금리의 상단이 2.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게는 만약에 5.5%까지 오르고 이총재 말씀대로 3.5%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승이 멈춘다면 네. 2%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전 폭이. 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 2.5%가 큰 차이가 없는 네. 금리 역전 폭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네.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네. 그래도 원화 강세에는 내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네. 정도까지 벌어져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 조금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금리 역전과 그다음에 원화 강세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예. 네. 이게 자꾸만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금리 역전폭이 일어나면 물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원화 약세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특히나 내년에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유로화라든가 특히 엔화라든가 다른 통화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나 그 사이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네. 사이클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사이클과 그다음에 다른 통화들의 위치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는 GDP 성장률 한국은행이 얘기한 게 1.8인가 7%고 미국은 0.5%니까 사실 배운 대로 하면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까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유로화라든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한 통화들이에요. 네. 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통화들인데 이 소외 지역 통화들의 강세가 눈여겨 볼 만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그 통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그 자산도 같이 강해진다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유로화라든가 유로존의 자산이라든가 일본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름폭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20년, 30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일본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요. 올해 들어서 전월이 9% 이상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화랑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네, 네. 저희가 또 이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이 전무님의 환율에 대한 이 엄청난 노하우는 슈퍼달러, 슈퍼리치 전무님 책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지오은행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